알부민도 이젠 마시는 시대. 20대의 활력을 90대까지 지켜라. 남지현 원창의 알부민 2090. 알부민 복합물 무려 25,500mg 제가 직접 원선에 배합했습니다. 매일 지치고 힘드십니까? 피곤에 쩔어 지내십니까? 그럴 땐 단연코 단 하나, 바로 알부민. 남지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구원량 12,000mg도 아닌 16,000mg도 아닌 용량 폭탄 실현 무려 25,500mg 가득. 엄선된 알부민은 물론 특허 조성물질 2종까지 제가 심혈을 기울여 직접 배합했습니다. 기존보다 용량도 50% 이상 확 늘린 고용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도원의 하이파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저와 함께 우리 고성국 주필님 늘 함께 해주시죠. 여러분들이 월요일날은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요. 어떤 앞으로의 어떤 그 우리가 분석과 앞으로의 예측 또 이만한 시간이 없죠.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주필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 주말은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눈코 뜰 데 없이 또 보내셨겠죠? 지난 토요일은 10월 26일이요. 네. 예, 박정희 대통령 서거 45주기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국립현충원에서 11시부터 추모식이 있었는데요. 네. 거기 갔다 왔고요. 어제는 11시부터 2시까지 광화문에서 여러 집회가 있었는데요. 네. 기독교 연합 집회도 있었고, 또 윤석열 지키기 국민대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 11시 반 정도부터 내내 있었는데요. 네. 언론에 따르면 이제 기독교 연합 집회 주최 측에서는 110만 명이 광화문 일대에 나왔다. 예.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그 정도 나왔고 온라인으로 한 100만 명 정도가 봐서 200만 명 집회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 원래 기독교 연합 집회 200만 명 모이자 이런 구호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 구호대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현장 가서도 100만 인파가 모인 것을 제가 느꼈어요. 아하. 보통 왜 광화문 집회하면은 이순신 장군 동상 있는 그쪽이 아니고 네. 이승만 광장, 광장, 동아면세점 그 네. 앞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집회는 거기서부터 해서 남대문까지 이어집니다. 아하. 남대문까지. 보통은 덕수궁 앞까지인데 그렇죠. 남대문까지 이어지고요. 그 태평로 일대가 길게 쫙. 예, 다 그렇습니다. 모였거든요. 그리고 시청 앞에도 이제 연합 집회 연단이 만들어져 있고, 예. 그리고 청계광장 있죠. 그쪽으로는 청계천 쪽으로도 또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저 화면은 네. 옛날 지금 서울시의회 그 앞에 예. 연단이 설치되어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네. 통상 요 서울시의회 앞에서 얼마쯤 더 가면은 이제 집회가 마무리되는 건데, 그렇죠. 네. 어제의 경우에는 여기서 남대문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아하. 계속해서. 네. 그리고 워낙, 그리고 저기 보시면, 네. 저 위에 사진 있잖아요. 네. 평소보다 이게 폭이 넓어 보이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네. 이게 보통은 차선을 한쪽을 이제 차단하는데, 그렇죠. 어제는 차선의 다른 쪽까지도 그래서 차선 하나, 둘 정도만 놔두고서 이걸 교통통제를 해줬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모일 수가 있었죠. 보기에도 아주 빼곡하게 네. 아주 상당한 인원으로 짐작이 될 정도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에는 이게 태극기나 성조기가 별로 안 보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어제 연합 예배로 이게 진행됐기 때문에. 아. 그래서 태극기나 성조기보다는 그냥 이게 신도들이 많이 오신 거죠.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숫자로는 저는 충분히 100만이 넘는 이 크리스찬들이 모였다. 네. 거기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집회이기도 했지만 네. 동시에
그 대한민국 전복을 꿈꾸고 지금 탄핵으로 몰아가고 있는 종북 주사파들에 대한 강력한 네. 그 항의와 비판과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광화문 집회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광화문에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집회를 브리핑을 해 주셨습니다. 글쎄요. 이제 11월 달에 각종 또 집회가 러시를 이룰 텐데 이 인파의 물결, 이것은 여러분들이 시내에 나오면 금방 파악할 정도로 이제 전국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그 느낌이 듭니다. 예, 그것은 이따가 고 박사님께 청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글쎄요, 특별 감찰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언론 매체를 요새 틀면은 용어가 나오죠. 예, 특검 하더니 이제 특별 감찰관 얘기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 감찰관을 이게 무엇이길래 또 이게 여당 내부의 원내대표와 당대표와의 또 갈등 양상까지 빚는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한번 전체적으로 성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감찰관을 둘러싼 이 갈등 국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한동훈이 그 긁어부스럼을 만들어버린 꼴인데요. 예. 우선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처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당시 임명된 이석수라는 사람이 사사건건 그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갈등을 빚는 바람에 결국은 중도에 자기가 사표를 내버렸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후임을 임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종북 주사파들이 정권을 탈취했어요. 그리고 문재인이가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 문재인이 이자가 5년 동안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는 있고 특별감찰관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 놓고서 임명을 안 하는 바람에 5년 동안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이한테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네. 그런데 그때 문재인이가 그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내세운 그 변명이 뭐냐면요. 이제 곧 공수처를 만들 건데 공수처를 만들면 결국 대통령 친인척이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가 만들어지는데 특별감찰관을 굳이 중복제에서 할 필요 뭐 있느냐 이러고 안 했어요. 이러고 안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주장을 할 때는 공수처를 만들기도 전이에요. 네. 그리고 나중에 공수처는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에 온 몸을 던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에 태워가지고서 강행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문재인의 주장대로 하면 공수처가 만들어졌으니까 특별감찰관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참 하여튼 저것들 하여튼 어거지는 하여튼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작동이 되는데 지금 이 좌파들은 뭐라 그러냐면 공수처가 형해화됐다.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자기들이 만들어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된다 이러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웃어버리고 말면 될 일인데 이걸 갑자기 한동훈이가 무슨 대단한 무슨 뭐 솔루션인 것처럼 들고 나온 거예요. 그 이제 이 특별감찰관을 자꾸 이제 그 정말 저 내로남불이죠. 네. 저것들이 5년간 임명하지 않다가 정권 바뀐 다음에 우리 그 국민의힘 쪽에서 왜 임명 안 하냐 했더니 그때 이제 이것들이 공수처가 있는데 이랬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쪽은 요구하고 저쪽은 이제 모른 채 하는 좌파들은 모른 채 하는 상황이 계속 됐는데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저것들이 또 입장을 바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특별감찰관 임명하라 이렇게 공격을 하고 나서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때가 네. 윤석열 정권 초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대표는 이준석이고 원내대표는 김기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쨌든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려면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되거든요.
특별감찰관 후보로 여당이 추천하고 야당도 추천하고 이 추천 절차를 밟아줘야 대통령이 그 중에서 하나를 임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계속해서 특별감찰관을 다시 이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들고 나오니까 당시 김기현 대표가 아니 좋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꼭 해야만 됐는데 니거들이 반대하고 미루는 바람에 못했던 북한인권 재단도 그럼 같이 추천하자. 네. 이렇게 걸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야 협상 과정에서 김기현이 그거를 딱 걸어서 나갔어요. 그래갖고 이 두 개가 묶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야당하고 협상을 하면서 그렇게 그럼 하려면 같이 처리하자라고 걸었기 때문에 이게 당론으로 사실은 이게 정리가 돼버린 거죠. 의총을 통해서 이걸 이 협상을 이게 연계해서 하자는 걸 당론으로 채택한 기억은 제가 없어요. 그러나 원내대표가 그럼 당론하고 관계없이 혼자 가서 마구 이렇게 저렇게 협상하고 그럽니까? 원내대표가 야당을 상대로 해서 연계해서 이 문제를 풀겠다고 하면 그게 곧 당론으로 추인되는 거죠. 그게 이 상태까지 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한동훈이가 그냥 놔뒀으면 되는데 이거를 굳이 북한인권 재단하고 특별감찰관은 서로 사안이 다르니까 연계하지 말고 특별감찰관을 독자적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아니 세상에 국회 협상이라는 거 많이 취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사안이 성격이 비슷해서 연계되는 경우는 없어요. 다 서로 완전히 다른 사안인데 정치 협상 과정에서 연계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계 자체가 사안이 다르니까 아니 사안이 다르니까 연계하는 거지. 하여튼 그런 상태고요. 그렇게 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니 그거는 지금 당론으로 그동안 연계되어 왔는데 이거를 분리시키자라고 하면은 당론을 변경해야 된다. 당론을 변경하려면 현재 당 구조에서는 의총을 통해서 다수 의원들의 의견 제시로 당론이 변경되는 거지. 당 대표가 혼자서 지금까지 당론으로 추진되어 왔던 거를 말 한마디로 바꿀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이거는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었다. 이러면서 자꾸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진짜 긁어부스럼이 된 건데 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감찰관은요.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먼저 시작을 했고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우리가 문재인을 향해서 계속해서 임명하라고 주장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했어요. 한동훈이 얘기처럼 네. 내가 대통령 되면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국회가 절차를 안 밟아줘서 임명 못하고 있는 거다 이랬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대통령실이 그런 입장을 표명했어요. 아니 국회 추천 절차 밟아라 그러면 한동훈이가 특별감찰관 얘기할 때 대통령이 그 면담에서 직접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야가 절차를 안 밟아서 지금 임명을 못하고 있는 거다. 그럼 밟아라. 그러니까 대통령도 특별감찰관에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것과 북한인권재단이라고 하는 특별감찰관보다 결코 가볍지 않은 그보다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이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연계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이 말대로 하려면 이 연계를 끊어야 되거든요. 끊으려면 당론을 변경해야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언론에서는 이걸 의총에서 표결로 가려고 한다. 양쪽이 특히 한동훈 쪽이 정면 돌파하려고 한다. 그런데 표결로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이 박살 날 거다. 그런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생각이 다른데 토론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표결이라도 해야지. 아니 표결하는 게 당에서 늘 있는 일이지. 이를테면 전당대회는 표결 안 해요? 그럼 당 깨집니까? 전당대회 한 번 하면? 가장 표결의 큰 행사가 전당대회죠. 원내대표는 표결로 뽑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총에서 표결로 뽑는데 그 의총에서 원내대표 뽑으려고 표결하면은 당 깨집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는 것 자체가 황당한 거예요. 정당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러면 토론해요.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되면 되는데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쪽 주장 저쪽 주장을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일주 이주 갖고 가는 것은 그야말로 이게 소모적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의총을 소집해서 최대한 맞짱 토론하고 끝장 토론하고
뭐 밤을 새워서라도 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 결론이 나면 만장일치가 됐거나 예. 뭐가 나면 좋고 안 되면 표결해서 결론 내리면 돼요. 그리고 승복하면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때 뭘 표결하느냐예요. 뭘. 특검법을 할 거냐 말 거냐를 표결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네. 왜냐하면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동훈의 말대로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대통령이 반대하겠어요? 얼마 전에 면담에서도 아니 추천 절차를 밟아라 그러면 임명할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토론의 주제가 아니에요. 지금 핵심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인권재단을 연계해 왔던 당론을 우리가 바꿀 거냐 말 거냐 이걸 갖고 표결하면 돼. 고수할 거냐, 당론을 바꿀 거냐. 예, 쉽게 말해서 북한인권재단을 우리가 포기할 거냐 말 거냐를 표결하면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바로 당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좌파들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지 않으려고 해왔어요. 왜? 인권 문제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인권재단을 출범시켜서 북한 인권 문제를 구체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될 경우에 그게 김정은이가 가장 어려워하고 그리고 가장 경로할 일이라고 하는 걸 종북주사파들이 잘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정은이 신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걸 묵살해 왔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인류의 보편 가치를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고 네. 이것은 전 세계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북한 인권 문제를 우리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건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특별감찰관보다도 10배 이상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연계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사실상 네. 북한인권재단 지금 압도적인 다수를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네. 이 연계를 끊는 순간 북한인권재단은 적어도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다시 다수당이 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포기할 거냐 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 핵심적으로 따지면. 예.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한테 물어보는 거죠. 한동훈은 북한인권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할 생각이 없는 거냐. 그것을 가지고 의총 표결을 해라. 핵심은 그거다. 그렇게 해서 표결 결과를 가지고 승복해서 가자. 그래서 이 북한인권재단 문제는 당의 정체성과 직결되고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과 직결되고 한동훈의 정치적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인 거예요. 예. 이 문제를 깊이 성찰하고 표결로 가든지 말든지 해라.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가능성도 꽤 높이 보시나요? 사실은 못 가죠. 한동훈이가. 한동훈이가 못 가요. 못 가는데 왜 정면 돌파 얘기를 자꾸 하냐고.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자꾸 무슨 왜 닭싸움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아예 자꾸 말로 싸워 국민들 피곤하게. 하려면 그냥 하지. 지금 추경호가 국감 끝나면은 의총 열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당장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열 수 있어요. 열어서 한번 해보자고. 그런데 뭘 하느냐?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포기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눈 감을 거냐? 한동훈이가 얘기하는 것의 본질은 그거거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당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갖고 표결해 봐라 이 말이에요.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 인권재단의 이사 선임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을 아마 지금까지 왜 자꾸 그걸 강조를 하지? 지금 우리 구 박사님 말씀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셨다면은 이게 그래서 연계가 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양보할 수 없는 그 이슈가 되는구나라고 느꼈을 텐니다. 표결 문제는 저도 표결이 들어가려면은 산 넘어 산이다.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실제로 108석 중에서요, 이른바 용산의 친한, 친윤 80대 20 정도의 비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좋다 표결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사안은 아마 나타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용산과 또 한동훈의 갈등 양상으로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글쎄요 이게 파국으로 치닫는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 순망치안을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국민들이 더 안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희망 섞인 사안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고 박사님 말씀드린 대로 분석과 이 측면에서 점점 예, 우리가 나갈 바를 분명히 찾는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1월 15일 날 이제 불과 2주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는데요. 이재명 판결을 앞두고 이들은 11월 2일 날 아주 올 들어서 최대 규모의 이 반윤석열 집회를 이루죠. 거기에 국정농단이란 말을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대집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재명 재판 관련해서 이들의 새 결집 이게 지금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하고 이재명 재판의 그 예상 11월 15일 날 함께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그동안 종북주사파들과 전문 시위꾼들이 최대한 긁어모은 집회 숫자 중에 최대 숫자가 아마 네. 조국 사수 집회했던 서초동에서의 집회였을 거예요. 그때 MBC 무슨 보도국장인가 했던 그 누군가 사장이 딱 봐도 100만이라고 했던 그때 예. 그때 실제로 서초 지역구 의원 박성중 의원이나 조은희 의원이 그 서초 지역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때 서리풀 축제랑 같은 저녁에 열렸거든요. 그래서 서초 구민들이 모였던 서리풀 축제 군중을 이렇게 논외로 하고 보면 많아야 5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20배 뻥튀기를 했던 거죠. 네. 이 문재인이는 대통령 자리를 탈취한 후에 여러 수백 번도 더 떠들고 다닌 말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권이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촛불혁명을 설명할 때 연인은 1700만 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연인은 1700만 명은 뭐냐면 연인은 한 번이라도 그 집회에 나갔던 사람들을 전부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전문 집회꾼들은 100번 이상 나갔겠지. 그렇죠. 그럼 100번으로 카운트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연인은 1700만 명을 저 미국의 유럽의 무슨 작은 촛불 집회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해갖고 1700만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냈어요. 당시에 그런 문재인 씨 그것도 뻥이지만 문재인 씨 계산법을 가지고 당시 태극기를 들고 그 시위를 나섰던 네. 이 자유파 국민들의 연인은 집회 숫자를 따지면 3,500만 명이 넘는다는 거거든요. 2배 정도. 당연히 2배가 더 넘죠. 네. 그래서 우리가 2019년에 광화문 국민 대혁명 100만 넘는 집회를 우리가 10월 달에만 서너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보면 네. 당장 제가 어제도 현장 나가서 100만 넘는 인파가 모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북주사파들이 아무리 뻥튀기를 해도 대략 몇 명 모였는지를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저자들이 밤에 해요. 네. 촛불을 들고 해. 그래서 굉장히 선동적으로 한다고요. 그 촛불만 이렇게 막 흔들고 막 이러면서 할 테니까. 그렇죠. 지금 저 화면에 나오듯이 저렇게. 저렇게 불빛을. 하니까 예. 실제로 많아 보여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이 보도를 한 언론들, 조중동까지 포함해서 네. 제가 당시에 TV조선 진행자로 그 한쪽에 촛불 집회하고 한쪽에 태극기 집회를 할 때 현장을 제가 직접 나가서 여러 번 봤어요. 이 보도 태도 자체가 그래요. 촛불은 저렇게 딱 모여있는 사진을 주로 써. 예? 네. 태극기 쪽은 집회 끝나고 흩어지는 그 빈 틈들이 많이 있는 거, 쓰레기도 좀 있고, 거기를 주로 사진을 쓰더라고. 네. 야, 정말 얍삽하지. 그렇죠. 예, 조중동이. 이른바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는 그런 네. 기술을. 예. 그런데 지금 제가 11월 2일 날 무슨 김건희 여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한다 그러는데 5천 이상 모일 수 없다. 절대. 그렇게 저는 단언합니다. 실제로 그날 현장 가서 얼마나 모였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5천 모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2019년에 광화문 국민 대혁명을 할 때 네. 당시에 그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을 이끌던 투톱이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였어요. 그때 그 국민혁명의 바람 속에서 당시에 그 자유한국당도
광화문에서 독자적인 집회를 몇 번 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기억합니다. 빨간 카페트 길게 깔고 네. 하다가 이제 구설수에 올랐던 기억합니다. 예. 그건데 예. 지금 저렇게 그때 그 뭐 우리 그 아시겠지만 현역 의원들한테는 300명 이상씩 동원, 뭐 원외 당협위원장한테는 100명에서 200명 동원, 총 동원령도 때려졌어요. 네. 그 전국에서 막 버스 타고 다 왔는데 최대한 모은 게 5천이야. 최대한 모은 게. 그러니까 우리가 광화문 국민대혁명 100만 집회, 100만 인파라고 하는 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우리 자유파 국민 모두가 다 나라 망할 것 같다고 네. 정말 이 새벽밥 지어 먹고 올라오지 않으면, 그리고 당시에는 미국이나 일본의 동포들도요. 네. 그 주말 국민대혁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행기 타고들 오셨어요.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예, 캐나다에서 뭐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토요일 날 아침에 들어와서 일요일 날 저녁에 나가는 1박 2일 비행기 표를 사갖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제 광화문에 가서 유난히 미국에서 온 교포들을 많이 만났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위기의식들을 느끼는 거죠. 비록 연합 이 예배 집회에 오셨던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이라고 해서 이 상황에 대한민국의 위기를 느껴서 연합 예배하는 거지 그냥 합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외국에서 오신 그 경포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열기들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들이 뭐 전문 수익군, 전문 시익군들이 기획하고 또 여기에 좌파들은 민노총 종교조가 뭐 이 자금까지 다 대가면서 네. 그 조직원들 동원해 왔던 거가 그동안의 좌파 집회의 일반적인 양태였잖아요. 이번이 그럴지 어떨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수천 명 수준으로 모이고 말 것이다. 모여서는 새를 과시한다고 촛불 들고 막 흔들어대고 또 용산 대통령실 쪽으로 행진한다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건 그야말로 조적지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까지의 어떤 그 집회의 양상 또 경험으로 보건대 5천 명 이상 저들이 동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네. 어제 광화문에서 그 광화문 일대를 덮은 그 인파의 물결하고는 비교가 뚜렷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들이 지금 11월 2일 날 서울역에서 올 들어서 최대 집회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태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왜 11월 달에 이렇게 준동을 벌써 일삼을까요? 바로 11월 15일 날 선거법 재판 1심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25일 날은 또 위증교사죄로 두 가지 재판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속으로 벌벌 떨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요. 자, 이재명 1심 재판 관련해서 우리 구 박사님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분석을 청합니다. 제가 만난 변호사들 단 한 명 예외 없이 그 유죄를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그것도 뭐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 유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여러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 네. 이번에 선고되는 선거법과 그 위증교사는 다른 대장동이나 또는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된 그 사건들과 비교하더라도 비교적 그 양형 기준이 낮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가벼운 사건입니다. 이재명이가 앞으로 받게 될 재판 중에서는 제일 가벼운 사건인데도 징역형을 다들 예상하더라고요. 네 개 재판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건데도 네. 징역형이 유력하다. 예, 그렇게 되니까 좌파들은 뭐 정성호 같은 그 이재명 자장까지 나서서 그렇죠. 1심은 1심일 뿐이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른 건 못해도 재판은 신속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633이라는 얘기도 나왔죠. 예. 네. 그러니까 선거법은 633. 이미 이재명 선거법은 벌써 2년 가까이 지나버렸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633 원칙을 지켜야죠. 그래서 저는 1심 끝나면 3개월 안에 2심 끝나고 3개월 안에 대법 끝난다고 봅니다. 예. 대법원장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내가 대법원장으로서 지키겠다고 지금 그렇죠. 여러 수십 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성호의 말대로 1심은 1심일 뿐이죠. 그러니까 2심, 3심까지 시간 안 걸리니까 한번 보자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는 다 그렇게 하루 종일 재판 이러고 살 필요가 없어요. 네. 우리가 재판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나 이재명이는
뭘 해도 재판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럼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예. 예, 뭐 사람이 아니라는 썰도 있지만 저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사람이니까 재판 할 수밖에 없다고. 예. 그러면 모든 일정이 다 그 재판에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최대의 정치적 위기고 정치 생명이 곧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한가하게 뭐 이것저것 할 필요가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그 공격하겠다고 하는 대중집회 날짜를 박는 거나 갑자기 뜬금없이 한동훈아 만나자라고 제안하는 거나 네. 이 모든 사안들이 다 24시간 재판하고 있는 이재명의 시간표에 맞춰서 지금 일정들이 잡히고 있을 거다. 사람이니까. 그렇죠. 저는 사람이라고 믿는다고요. 사람이니까 그럴 거다. 네. 그런데 그거는 그야말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더 이상 쥐가 저지른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정말 길어야 6개월 남았다. 네. 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심 재판이 그리고 11월 15일과 11월 25일에서 연이어서 유죄 판결 우리 고 박사님 말씀대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법조인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당 민주당은 뭐 이재명 1급 체제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게 좀 흔들거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겁하게 짝이 없는 자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네. 막상 이재명이 진짜 이거 이 사람 이제 다음 대선에 못 나오는구나라고 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네. 대법원 확정 판결 6개월 후에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얘기에 따른다면 3개월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 한 5, 6월쯤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해서 선거법으로 이 사람은 더 이상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다라고 네. 하는 도장이 꽝 찍히는 순간 흩어지겠죠. 그 전까지는 혹시 그럴지 몰라 하고 먼저 움직였다가 개딸들한테 어떻게 당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 네. 참 비겁한 자들이에요. 예. 그뿐만 아니라 또 434억을 또 토해내야 되니 당사를 또 뭐 파니 안 파느니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복잡하게 전개가 될 것이다. 네. 예. 또 뭐 이재명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오늘은 뭐 해주시죠. 오늘은 이쯤 하죠. 뭐 예. 이, 네. 저도 재판 받고 2년 감옥살이 해본 이 사람으로서 뭐 이재명이도 전과가 4개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감옥살이를 제대로 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겁이 날 거예요. 겁이 날 건데 감옥살이 해본 사람으로서 제가 또 이재명이를 제가 뭐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 뭐 이렇게 후배인데 좀 딱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딱 한 말씀만 할게요. 그렇게 네. 권하시니까 네. 내려놓으면 편해져. 내려놓으면 편해져. 아, 이 도둑놈 강도들도 수사받을 때, 재판받을 때, 나는 죄 안 지었다고 그러고, 그냥 뭐 이렇게 싸워요. 네. 법정 투쟁을 해. 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딱 확정돼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얘가 표정이 환해져서 와. 아, 편해져서 온다니까. 네. 아침에 대법은 지가 법정에 안 가니까 이제 고등법원에서 확정되면은 거의 확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고등법원에 2심 선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 표정이 안 좋아요. 막 순간적으로 천당에 갔다 지옥에 갔다 그렇겠죠. 하니까 예, 이른바 멘붕이 형은 드는 20년 거죠. 받아놓고 아하. 예, 20년 15년씩 받아놓고 돌아와요. 네. 얼굴 표정 보면 편안해. 그러면 그래 고생했어. 그래 이제 아하. 그냥 마음 편하게 비우고 그냥 편하게 여기서 다시 새 생활 해.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준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비우면 편해져. 예. 예, 그 얘기 제가 정말 인간적으로 해주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예, 오늘의 명언입니다. 비우면 편해진다 하는 얘기를 이 고성국 박사가 1급 체제를 이루고 있는 이재명 당의 대표 이재명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주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이재명이한테만 이렇게 팁을 주면 안 되죠. 네. 우리 네. 또 누구한테 아니 아투TV 시청자들께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거 잠깐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네. 이거 알부민인데요. 알부민이 그 단백질입니다. 이거 마시는 단백질인데요. 이게 그 면역력 강화에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환절기는 감기 걸리기가 쉽다 그러는데 이게 왜냐면요. 나이가 들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젊은 청년 같으면은 세균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면역력이 있으니까 그냥 퇴치가 되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똑같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와도 우리는 감기 걸린다고요. 그래서 면역력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시는 알부민 이게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굉장히 그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하루에 하나씩만 드시라는 거고, 특히 이제 11월이 벌써 가까이 오니까 벌써 송년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송년회 얘기 나오면 아무리 절제해도 술 한두 잔씩은 안 할 수 없잖아요. 분위기 때문에. 그럴 때 이거 한 잔 드시고 하시면 그런 모든 면에서 이기기 좋게 만들어줘요. 예. 왜냐하면 컨디션 자체를 좀 강화시켜 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알부민 2090요. 20대 건강을 90대까지 하는 이 맛있는 알부민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이거 지금 주문하시면 2+1일 거예요. 한 박스에 30개 들어있는데 이거 2박스 주문하시면 한 박스 더 드리니까 한 100일 정도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 거죠. 예, 그거 제가 권해드립니다. 권하기만 하고 좀 그러네. 마시고 가야지. 예. 네, 제가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예. 예, 우리 구 박사님이 또 이렇게 네. 추천을 해주는 또 제품이니까 왠지 또 믿음이 가죠. 네, 저는 일어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월요일 날은 지금처럼 우리 고성국 박사와 함께 주말을 거쳐서 여의도 정가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어떤 것이 주로 그 화제가 됐었는지를 한번 지펴보고 일주일을 예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세 번째네요. 네, 고 박사와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는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약 한 20분 정도 또 더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B와 한동훈이 만났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과 한동훈이 어디서 만났을까요? 네, 이상득. 네, 며칠 전에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죠. 그래서 병원의 빈소에서 MB 대통령은 친형님이 돌아가신 거니까 그 빈소에 상당 한 3일에 걸쳐서 이렇게 몇 시간씩 있었다 간다고 제가 전언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와서 헌화를 하고 이렇게 예를 갖춘 뒤에 MB 대통령과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화제 대상에 떠올렸습니다. 아까 11.6 어제 그저께 11.6을 맞아서 우리 고성국 박사가 현충원에 찾았다라고 했는데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는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주최 측 민족중흥회에서 자리 배치를 또 하필이면 고성국 박사 바로 옆에 저 김동원의 그때는 이제 아시아투데이 부사장으로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단체의 회장 자격으로 거기를 갔습니다만 바로 고성국 김동원 이렇게 외빈석에 앞줄에서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렇게 환담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어제 그저께 11.6은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 지역구인 청주 흥덕구에 또 큰 행사가 연이어서 3개나 쭉 있는 바람에 또 지역구는 당협위원장이 또 챙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엊그저께 11.6 행사에는 제가 참석하지 못합니다라고 또 통보를 드렸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고성국 박사와 나란히 이렇게 옆에 있어서 따로 환담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그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빈소에서 한동훈을 만난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줬을까요? 바로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MB가 먼저 얘기를 꺼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나와 박근혜 대통령이 참 불편한 그 사이였어라고 묻지도 않았지만 그 얘기를 먼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MB와 박근혜 대통령은 친이 친박으로 나뉘어서 정말 왼수보다도 더 심각한 갈등 국면을 펼쳤습니다마는 글쎄요 그것이 일정한 도를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이라는 커다란 대의를 위해서는 사실은 그 불편한 속내를 그냥 속으로 삼켰던 대표적인 이 사례가 MB와 박근혜 대통령의
그 관계였죠. 바로 우리가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두 분이 MB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말로 제가 이 별도의 논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일단 당시 30분간 대화를 해서 이렇게 대화록이 지금 유추가 됩니다. 내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불편한 사이이긴 했지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내가 전폭적으로 지지했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정권 재창출이 가장 중요하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지금도 나는 잘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한동훈 대표에게 MB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한동훈 대표는 제가 잘해서 꼭 정권 재창출을 이루겠습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뒤에 있는 분들의 전원을 이렇게 모아서 두 분의 대화록을 구성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바로 윤한 갈등을 염두에 둔 대화록이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나도 박근혜 대통령과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고 한때는 굉장히 위험수위를 넘었지만 우리는 대의에 따라서 그것을 표시를 안 냈다. 즉 속은 뭐 부글부글 끓는 일이 있어도 미래 권력을 통해서 보수파의 정권 재창출만한 그런 그 염원이 또 더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내심 불편한 것을 표를 안 냈다. 그러고 실제로 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모든 것을 쏟아서 이 도움을 드렸다 하는 얘기를 한 것이죠. 지금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한동훈 대표에게 만나서 던진 메시지지만 사실은 용산의 윤 대통령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두 분 사이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지만 지금 대통령으로서 용산에 있는 윤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한동훈이 아니다. 이 정권 대창출, 이 보수 우파를 다시 한번 정권이 계승하도록 총력을 쏟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거기에 윤한 갈등은 사실은 부차적인 것이고 그것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려면은 정권 재창출이라는 가장 중요한 이 목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한 것입니다. 한동훈을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당신에게도 이 말을 던져주고 싶지만 저 사진이 나오죠. 지금 용산의 윤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공동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다 보면은 두 분 사이에 어떤 감정 고리라든가 갈등 양상 이것은 공동 목표에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다. 내가 그랬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과 얼마나 이 불편하고 어려운 사이인지는 당신들이 모른다. 그 당시에 실제로 본인들만이 얼마나 깊은 갈등의 골이 있었는지 왜 국정을 놓고 서로 내부에서 총질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던히도 서로 참고 또 참았다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세부적으로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죠. 내가 용산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모습을 비치는 것은 사실은 서로 윈윈을 위해서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춰주고 서로 공생을 하는 그런 차원이다. 개인적인 그런 원한이 있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다. 나도 한동훈이도 살고 그리고 내 선배이던 윤석열 대통령도 사는 길을 국민의 뜻에 좇아서 이 때로는 반대를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어제 대학생들이죠. 2030 대학생들이 저 성수동에 그 타운홀 미팅을 가지면서 한동훈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본인은 생각을 하겠지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이 대통령 용산을 총을 겨누고 하는 모습은 이제는 그만 여기서 스톱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목요일 날 여러분께 드리는 제 논평의 핵심이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여기서 더 나가고 상대방을 더 코너에 몰이는
그런 상황을 선택을 한다면은 글쎄요,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닐 것이다. 예, 저 제목이 나오지요. 한동훈의 최종 선택은 바로 내부 총질이라고 국민이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총질은 총이 됐던 칼이 됐던 그 총의 총구는 이 두 분의 공통적인 상대방인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향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서로에게 어떤 그 흠집을 계속 공격을 하고 하는 그런 그 소화적인 양태가 아니라 보다 더 큰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정권 재창출, MB 대통령이 얘기하는 정권 재창출이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민주당의 이재명에게 그 공격의 화살을 겨누어야 될 것이다. 내부 총질이라는 그런 그 얘기 자체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목요일 날 제가 여러분께 드린 논평이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앞날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위해서 한동훈의 그 최종 선택은 바로 그러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MB 대통령이 글쎄요, 재임 시에는 그렇게 폭넓게 지지를 얻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퇴임한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이 정도의 국가 원로가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에게도 쓴소리를 할 수가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만나서 티타임을 하면서 또는 식사를 하면서도 쓴소리와 함께 자기 경험담을 얘기할 수 있는 저런 그 국가 원로의 한마디는 바로 우리가 곱씹을 만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의 조금 아까 우리가 대담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재명의 속은 지금 속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불과 한 2주 뒤에는 1심 판결이 나고 그게 우리가 누구나 다 예상을 하지만 실형이 떨어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은 아무리 언론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웃는 모습을 연출한다 하더라도 이제 내 시대는 여기서 끝나나라고 하는 그런 멘붕 상태가 지속이 될 것이다. 물론 그를 따르는 개딸들과 현역 국회의원들은 1심에서 유죄를 받는다 손치더라도 뭐 이재명을 손절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왜 2심도 남아 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마지막 그 선고가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요.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가 나오는 시점 지금 대략 한 6, 7월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요. 내년입니다. 내년. 예, 그럴 경우에는 어느 바람보다도 더 먼저 눕는다고 그러죠. 예, 바람은 저쪽에서 붙는데 바람이 저쪽에서 불어오네. 먼저 살짝 눕는 그런 아주 얄팍하고 시류에 정말 민감하게 작용하는 그 민주당의 192명 범야권 국회의원 숫자입니다. 192명이 아마도 이재명을 먼저 손절하는 그런 수순을 밟을 것이다 하는 것들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그렇게 될지 아니면 또 지난번처럼 기사회생을 할지 지난번에도 거의 다 정치생명이 끝났다라고 하는데 막판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대로 2심이 그대로 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다 하면은 이재명은 지금 현재의 정치판에 이름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때 바로 대법원 로비가 벌어진 것입니다. 권순일, 서초동 이발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권순일이 동료 대법원 판사들을 규합을 하고 그것을 누굽니까? 김만배가 그런 작업을 한 것이죠. 김만배가 뭐 로비스트로서 자금을 얼마를 썼는지 그것이 이제 나중에 그대로 드러날 겁니다. 바로 대법원에서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대법원에서 그렇게 없던 일로 하는 그 정말 천인공노할 것을 뚜렷하게 아주 자백을 한 것입니다. 그 세력들이 이제 다 몰락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김만배도 그렇고 권순일은 지금 55 클럽이라는 참 부끄러운 흑역사로 기록이 될 대한민국 대법관 출신입니다.
대한민국 그 대법관이 글쎄 끝나고 나서 그 조그만 업체에 고문으로 들어가서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받는 거, 이걸 본인의 양심이 허락을 했을까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법원 로비가 그대로 이재명을 살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또 그런 일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그때 대법원장은 김명수, 이른바 대한민국 사법을 40-50년 후퇴시킨 김명수의 작품인 것이고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완전히 그쪽에서 물갈이가 되고 있으니까요. 제2의 권순일 로비 사건, 뭐 서초동 이발사로 둔갑을 한 로비 사건은 벌어지지가 않는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제가 판단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11월 15일 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11월 2일 또 11월 9일 이들은 올 들어서 최대 규모의 그런 그 저항 집회, 그리고 국정농단 로 인해서 김건희 구속을 외치는,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구속을 외치는 그런 반대 집회를 이제 11월 2일부터 대대적으로 벌인다고 예고를 했죠.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 중도층을 움직이는지 그것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간에 만평을 살펴보지 못해, 만평이 준비가 됐습니까? 네,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정치인의 감옥 이라는 얘기네요. 한동훈이 보수층에게 배신자 소리를 들었단다. 유승민이군요. 그 옆에 유승민. 이러다 같이 수감 생활하는 거 아니야? 이 교도소 아닌데 옆에는 유승민이 있고 한동훈이 보수층에게 이제 배신자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다가 같이 수감 생활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견워야 될 총구를 이재명과 그의 일당들, 개딸들에게 겨누어야 할 총구를 자꾸 내부의 총을 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이죠. 유승민이 그랬었죠. 그래서 정치판에서 배신자의 가장 앞장을 서서 모습을 드러낸 바로 유승민입니다. 여기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죠. 박근혜 대통령 시절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그 증세 얘기를 한 것이죠. 증세, 세금을 더 걷지 않고 복지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승민이 이 대표 연설에서, 원내대표 연설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말은 허구다, 뭣도 모르고 하는 얘기다. 물론 유승민은 경제학 박사로서 그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그 모양입니다만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했던 발언을 허구라고 저렇게 공공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배신자의 길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승민과 지금 현재 당대표를 맡고 있는 그 한동훈과 그 친한동훈의 인사들이 자꾸자꾸 이 배신자 프레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그 양태를 보이고 있는 그 장면을 딱 그 사진을 찍은 내용이죠. 이러다가 이거 같은 방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막장으로 치달으면서 배신자 목록에 지금 당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이 그렇게 조언을 하고 이렇게 파멸의 길로 넘어갈 걸로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일단 이 잘못된 선택이 하나씩 그렇게 쌓이게 되면은 이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가 진짜 그 당시에 지금의 국민의 눈높이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신자 그 프레임, 이것은 절대 그쪽에 빠져서는 안 될, 역사의 후회가 남겨서는 안 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동훈의 최종 선택이라는 그런 말을 당한 것입니다.
아마 현명하다면 제 말씀의 그 뜻이라든가 우리 국민 여러분이 무엇을 우려를 하는지를 정확히 알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앞날이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 2주 정도 뒤면은 반환점을 돕니다. 윤 대통령의 5년 임기가 딱 중간 정도로 이렇게 반환점을 도는 그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제 마라톤으로 얘기하면 딱 절반을 뛰고 이 반환점을 돌면서 이제 물을 한 잔 막으려고 하는 그런 시점인데요. 나머지 42.195의 절반을 어떻게 레이스를 해야 될지 한동훈 당대표와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2인 3각의 그런 힘들지만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지 아니면 정말 이쯤에서 이 같은 파트너로서의 파트너십을 포기를 하고 또 다른 또 강공책을 들고 나올지 그것은 이제 본인의 어떤 판단과 주위의 그 참모들이 전략 회의를 많이 할 텐데요. 저는 임기 후반전에는 더욱 그 화합되는 모습이 전반전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순망치안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입술과 치안은 결국은 운명 공동체다. 서로 이렇게 안 좋을 때는 너 입술 때문이야, 너 치아가 부실하잖아 서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만약에 이 입술이 부실해서 찬바람이 그대로 치아에 노출이 되면은 치아가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입술이 망하면은 치아도 곧 따라간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 고사성어의 순망치안인데요. 누구보다도 더 두 분이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순망치안의 교훈을 잘 새겨서 후반 레이스는 2인 3각 어려우지만 꼭 해야 될 고지가 바로 적인데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두 분이 힘차게 레이스를 하는 모습 우리는 보기를 바란다 하는 희망 섞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걱정을 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구 주민을 만나면은 저에게 오히려 한탄을 하고 아이고 나 그 당 25년째 지금 당원인데 나 한 탈당을 해서 몇 년간은 내가 쉴라요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요. 아래로부터 나오는 민심의 목소리를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망치안이라든가 2인 3각 그 레이스 이런 것들을 주문을 하는데요. 말처럼 쉽지는 않겠죠. 말처럼 쉬우면 뭐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파행을 보였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은 두 분이 다 알고 있다라고 또 판단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프라우 홍님, 또 양순영님, 장규희님, 박경현 스패너님, 마이모스완, 마이모스완님, 그렇군요. 눈올빼님도이셨고요. 문종래님, 네, 서인길님, 이예쁜이님, 눈올빼미님, 장규희님, 네. 그렇군요. 오늘 처음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닉네임도 꽤 계십니다. 네. 한동훈은 탈퇴시켜야 합니다. 특검해주세요. 박정근님이 한 말씀 하셨고요. 청풍님, 양현민님, 마이클 팡님도 오셨고요. 토미니스님도 끝까지 계셨네요. 법대로 원칙대로 속전속결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더글라스님도 계셨고요. 네, 베로님, 달펜스님, 네, MBN VC님, 루차님도 계셨군요. 이제라도 우파끼리 똘똘 뭉칩시다. 제발요. 정말 아주 요 한 문장에 우리의 걱정과 또 기대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이명희님도 오셨군요. 미 대통령 말씀 잘 새겨들어라. 자리에 욕심만 내면 사람으로 보인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군요. 배로님은 또 저의 격려를 해줬군요. 김 박사 다음에는 국회에 꼭 입성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배로님.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장규희님, 양순영님, 문종래님 그렇군요.
예, 여러분들이 많이 또 경청해 주셔서 오늘도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메시지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예, 오늘 월요일이고요. 내일 화요일 저는 변함없이 10시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글쎄요, 이 조원진 대표,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가 저희가 시즌 1에서 한 몇 번 정도 이렇게 대담을 했죠. 우리 공화당 뭐 지금 의석은 없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그래도 요 11.6을 맞이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또 유경수 여사,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그분들의 이제 유지를 잇는 정당으로 돼 있는데요. 네, 지금 목요일 날 조원진 대표와의 대담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 또 우리 공화당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또 경청해 보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하는데요. 예,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에 편하신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예, 마지막 멘트를 할 때 또 마이머스 완님이 일본에 계시는군요. 예, 제페니스 옌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참 반겨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마이머스 완님, 예, 앞으로 종종 뵙기를 청합니다. 10시에는 월화수목 제가 항상 여러분을 찾아뵈는 시간이니까요. 예, 일본에서 전에 이 시즌 1, 예, 제가 출마하기 전에 시즌 1에는 일본에서도 한 대여섯 분이 꼭 이렇게 고정적으로 신청을 해주시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예, 마이머스 완님도 앞으로 종종 뵙기를 바라고, 예, 소중한 정성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김 박사, 청주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청주로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력하시는 만큼 밝은 앞날이 펼쳐질 겁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 루치아님 말씀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금토일 또 목요일 날 오후도 마찬가지고요. 청주의 각종 행사로서 제가 당협위원장으로서 또 참석을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목금토일을 열심히 했고, 아주 새벽에 또 제가 올라왔습니다. 뭐 피곤해도, 몸은 좀 피곤해도 여러분을 만나고 또 유권자들 만나고, 그것이 제가 현재 해야 될 일이고, 대한민국을 앞으로, 후진이 아니라 앞으로 발전시키는 길에 조그마한 힘을 보태는 것이니까요. 예, 피곤해도 내색하지 않고 더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